네, 이번 코론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보듯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빨리 한번 달려볼게요. 자, 오늘은 좀 미국 증시가 좀 셋 다 보합으로 마감이 됐으니까요. 그만큼 종목별 차별화도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상승 종목부터 리스트를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종목들을 조금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지 않나 싶습니다. 1위 달러트리는 미국의 다이소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공 관련주인 보잉이 있고 호텔 카지노 업체도 두 곳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달러트리는 14%씩이나 올랐는데 무슨 일일까요? 달러트리는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느닷없는 출현에 급등을 한 건데요. 행동주의라는 게 말 그대로 주주로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뭐 이래라 저래라 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투자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트리가 경영을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주로서 과감하게 언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도이치뱅크가 목표 주가를 또 올리기도 했어요. 실제로 달러트리는 계열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계열사인 달러트리와 그리고 또 다른 소매점포 회사인 패밀리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패밀리 달러의 마진이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문제였는데 행동주의 투자자 출현으로 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빠르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한국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은 보잉입니다. 보잉은 간단하죠. 백신도 있겠다, 치료제도 계속 나오겠다, 심지어 셀트리온도 어제 치료제 얘기가 또 나왔었죠. 어쨌든 내년에 국제여행을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미국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편 예약이 급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년간 부진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인지 보잉이 항공사한테 납품을 하는 민항기의 판매 대수가 꽤 괜찮게 나오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추가적으로 중국발 훈풍도 좀 불었습니다. 네, 따뜻하게 중국 항공 규제 당국이 보잉의 가장 비싼 모델이죠. 787 드림라이너에 대해서 발주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보도가 된 겁니다. 중국 항공사들이 다시 드림라이너를 사게 된다고 하면은 이는 분명 향후에 보잉의 매출 회복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네요. 자, 상승 종목 빠르게 끝냈고요. 이번에는 하락 종목입니다. 하락 종목들도 좀 공통된 테마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보이진 않는데 순달람에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 미국의 유명한 리츠 업체죠. 바로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아메리칸 타워는 5G를 포함한 무선 통신을 위한 기지국가 통신 타워를 임대해주는 리츠 업체인데요. 빠진 이유가 명확해요. 아메리칸 타워가 또 다른 리츠 업체인 이제 다른 업체를 인수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 리츠 업체는 데이터 센터 리츠 업체인 코어사이트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인수합병 거래 금액이 12조 원에 달한다는 건데 아메리칸 타워의 연간 매출이 8조 원 정도 되니까 꽤 과감한 인수합병 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아메리칸 타워가 코어사이트를 주당 170달러에 사는 거더라고요. 원래 주가보다 좀 비싸게 사는 거기도 하고요. 현금을 단번에 좀 많이 소비를 해야 된다 보니까 아메리칸 타워의 주가는 내려가고 코어사이트의 주가는 올라간 하루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딜에는 좀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아메리칸 타워는 5G 통신 기지국 업체인데 이들이 데이터 센터 리츠 업체를 인수한다? 이 둘이 합쳐서 생겨날 시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핸드폰에서 쏘아대는 전자신호를 기지국에서 받아서 기지국 근처의 데이터 센터에 보내서 연산을 처리하게 하고 이걸 다시 기지국에서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자신호로 뿌리게 되는 이런 통합적인 사업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유무선 통합 엣지 컴퓨팅을 이룩한 유일한 리츠 기업이라는 점에서 아메리칸 타워는 반드시 앞으로도 좀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순달람 잘 따라오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첫 번째 순달람이니까요. 미래에셋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서 지난주에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지 10종목 제가 다 가져와 버렸습니다. 네. 최근에 다시 이제 혁신 기술주들의 성장이 무서운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크게 보시면 역시 지난주에도 미국 주식들만 잔뜩 담으신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순달람에서 자주 다뤘던 종목들이 여럿 들어가 있습니다. 4위에 아이온큐가 또 이름을 올렸는데요. 20불대 정도에서 지지를 하면서
꽤나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메타버스 ETF까지 메타버스 테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주는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메타버스가 아주 난리네요. 그리고 미디어의 왕, 콘텐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월트 디즈니가 한국의 디즈니 플러스로서 OTT 진출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밀려있는 상태로서 저가 매수세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테슬라를 추격하는 놈놈놈이죠. 거의 트로이카가 아닐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에 대한 관심은 국적을 불문하고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러면 오늘은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리비안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순매수 1위인 테슬라가 고점에서 약 20% 가까이 좀 빠지면서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뭐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이유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도 횡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주주인 CEO가 계속해서 주식을 파니까 주가의 센티멘트 자체가 약한 상황입니다. 그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는 저번 주 5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도를 했더라고요. 셋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생각이 날 정도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만 하더라도 약 640만 주에 가까운 주식을 매도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화로 8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다만 머스크가 공언했던 본인 주식 10% 매각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좀 더 멀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별 이슈 없이 장중에 4.5%가량 5% 가까이 빠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오늘도 아마 머스크가 팔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레 추측을 제가 해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와는 다르게 리비안은 아주 최근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어제도 15%가 올랐지 않습니까? 너무 앞서 나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것은 전기차 스타트업들과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 간의 비교를 해본 차트입니다. 위의 것은 시가총액 비교고요. 아래는 연간 차량 판매 대수 비교입니다. 리비안, 루시드의 주가 폭등에 이미 전통적인 차량 업체들의 시가총액은 아주 가뿐히 넘은 수준이고요. 하지만 차량 판매 대수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아직은 너무 많이 나죠. 물론 앞으로 많이 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겠지만 과연 지금 주가 폭등이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리비안은 어떤 기업일까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가 내년으로 밀린 가운데 리비안은 세계 최초로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한 대단한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픽업 트럭이 약 300만 대 정도 연간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무시를 못하는 차종 세그먼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기 R1T라는 건데 꽤 외관도 멋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렇게 오프로드에서 아주 험한 도로를 잘 주행을 하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힘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오른쪽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이 차량이 캠핑용으로 좀 특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간이 부엌 테이블을 제공을 하는데 이 그림에선 잘 안 보이는데 왼쪽 부분에 인덕션도 있고요. 오른쪽에 싱크대도 있어요. 재밌죠? 리비안이 갖고 있는 주요한 기업 계열을 제가 그럼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비안은 우선 뒷배가 든든한 기업입니다. 아마존이 지분이 20%를 들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관계 기업으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포드도 지분 12%를 들고 있습니다. 뒷배가 든든하니까 투자자들이 루시드와는 또 다르게 좀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주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이미 아마존으로부터 10만 대 선주문을 받아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걸 제외해도 수주 잔고가 5만 5천 대를 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리비안은 아마존으로부터 받은 10만 대 선주문은 2030년 말이나 돼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매출로 잡히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리비안도 테슬라와 이제 루시드처럼 원통형 배터리를 씁니다. 삼성 SDI가 공급하는 2170 사이즈의 배터리를 쓰는데, 그래서 삼성 SDI가 리비안의 관련주로 꼽히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나오죠. 네, 이것은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인데요. 무려 리비안이 테슬라, 도요타, 폭스바겐, 비아디를 잇는 시가총액 5위 기업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요. 이것은 그저께 종가이기 때문에 어제 또 15%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비아디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겠네요. 리비안은 올해 차량 판매 대수를 1000대로 목표로 하는 회사인데요. 대체 투자자들은 리비안의 어떤 면을 보길래 이런 높은 가치를 좀 주고 있는 걸까요? 먼저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네, 리비안과 같은 신생 스타트업은 기존 내연기관들과는 다르게 시작부터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 기업으로서 성공을 하려면 수행해야 할 게 엄청 많은데요. 특히
내연기관들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기관에 맞춰서 만들어놨던 생산 라인을 다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교섭을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내연기관차를 만들 때보다 필요한 노동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조조정된 인력을 배터리 생산 인력 등으로 이렇게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에서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숙련된 거는 내연기관 생산 쪽인데 갑자기 배터리 만들려고 하면은 만들기도 어렵고 돈도 별로 안 주겠죠. 그런데 테슬라, 리비안과 같은 신생업체들은 이런 장애물들 없이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에 비유를 하면 똑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신생업체들은 그냥 달리고 내연기관들은 발목에 모래주머니 달고 허들 달리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연기관들이 전기차 전환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투자자들한테 좀 주입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긍정론은요.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몇 배씩 성장하는 말 그대로 미친 성장이 기다리고 있는 노다지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커지는데 테슬라만이 이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제2의 테슬라, 넥스트 테슬라가 남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되지 않겠냐라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테슬라가 너무 올랐을 때 못 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제2의 테슬라가 될 기업한테는 미리 좀 안 들어가 있으면 이번에도 나중에는 또 못 산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포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좀 부정론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테슬라와 격차가 지금 너무 심한데 현재 주가는 너무 비싸다라는 점이죠. 제가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와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리비안은 당분간 적자 기업이니까요. PSR로 비교를 해봤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리비안이 테슬라보다 2배 이상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리비안은 보여준 게 많지 않으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리비안과 루시드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테슬라의 방식을 카피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대량 생산이라는 겁니다. 리비안과 루시드가 대량 생산과 현금 흐름 흑자를 이뤄내길 바란다는 건데 뉘앙스로 보면은 너네들 쉽지 않을걸? 이라는 뉘앙스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분기별 차량 판매 대수 막대 그래프입니다. 제가 구간별로 좀 나눠봤는데요. 총 세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절묘하게 테슬라의 신차 출시 시점과 비슷하게 맞물립니다. 모델 3가 나오기 전까지 테슬라는 럭셔리 차량만을 판매한 회사였죠. 이때는 럭셔리에 집중을 하면서 매출도 성장하긴 했지만 폭발적이진 않았고 적자도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모델인 모델 3가 2017년에야 나왔고 이때서야 대량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데 여기서 생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어쨌든 만들어내기만 하면 팔리니까 매출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그만큼 적자 또한 빠르게 누적이 된 거고요. 이때를 일론 머스크는 대량 생산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Y가 2020년에 출시가 되고 대량 생산 프로세스 노하우가 좀 생기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생겼고요. 이제서야 차량 판매가 가속화됐고 매출 성장은 더 가팔라졌습니다. 이때야 드디어 흑자가 됐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들을 리비안과 루시드는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은 아직 첫 번째 구간에도 진입하기 전이라는 상태라는 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테슬라의 대량 생산 라인업인 모델 3와 모델 Y는 현재 미국에서 내년 상반기 물량까지 전부 매진인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차량 판매를 빠르게 늘리고 흑자를 내려면 보급형 모델을 출시를 해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제 리비안과 루시드가 위 구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경쟁 심화로 용두사미에 그칠까요? 어려운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열심히 순달람 달리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